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촌동에 살고 있는 재혼 여성이에요. 남편과는 대학 CC로 4년 연애 끝에 결혼을 했는데 고작 3년 살고 사별을 했어요. 30도 안 돼서 미망인이 됐을 때는 솔직히 하늘이 제게 내린 벌인 줄로만 알았어요. 신혼 초부터 속으로 매일같이 남편과 이혼할 궁리만 했었거든요. 제가 속아서 결혼했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이었죠. 이제는 세상에 없는 사람을 흉보는 게 옳지 않다는 건 잘 알지만 지금도 전 남편과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속에서 우라가 치밀 정도로 치떨리기 싫어요. 결혼과 동시에 가면을 벗은 전 남편은 치졸하기 짝이 없는 인간이었어요. 사람의 호의를 이용할 줄만 아는 인간이었거든요. 시어머니는 거기다 한술 더 떠서 얼마나 사악한 분이었나 몰라요. 저희 시어머니는 저를 돈 안 주고 부리는 자기 집 종으로 알고 사셨거든요. 도리는 지킬 줄 모르면서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시는데 5분 이상 한자리에 앉아서 대화를 하기 힘들 정도였어요. 그런 시어머니한테 제가 진저리를 치게 된 일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전 남편의 장례식장에서였어요. 당신 아들이 살아있을 때도 그러시더니 어쩌면 자기 자식 장례를 치르는 날까지도 돈 가지고 그 난리를 치시던지. 정말이지 지금 생각해도 진저리가 쳐진다니까요. 그런데 인생이 참 재미있는 게 사별하고 7년 만에 복수의 기회가 찾아왔지 뭡니까. 그래서 묵은 복수를 한 방에 해버리고 속 시원하게 사연을 적어 보내고 있답니다. 저는 어린 시절을 부유하게 보냈어요. 세상 부러울 것 없이 원하는 건 다 가질 수 있었거든요. 제게 없는 거라고는 딱 하나, 부모님이었어요. 제 돌을 앞두고 부모님은 저를 친가에 맡기고 모처럼 영화를 보러 극장에 가셨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나서 두 분이 함께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부모님을 사진을 통해 수도 없이 보고 자랐지만 함께 있던 기억이 없어서 그런지 제게는 부모님에 대한 애틋함이 없어요. 아빠 목소리가 어땠는지, 엄마 웃음소리는 어땠는지, 남들한테는 사소한 모든 것들이 제게는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이라서 현실감이 없거든요. 차라리 TV를 통해 자주 보는 연예인들이 더 가깝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러다 중학교에 들어가던 해 미국에 살고 있는 아빠 친구분이 집에 찾아오셨었는데 그때 그분을 통해 처음으로 저희 부모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혜주야, 이건 너희 부모님 결혼식 때 내가 비디오 카메라로 찍은 영상이야. 아저씨가 TV에 연결해 줄 테니까 한번 볼래? 한때 영화 감독이 꿈이었다는 아빠 친구는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던 중에 결혼식에 참석하러 잠깐 한국에 들어왔었다고 했어요. 그때 결혼 선물로 주려고 열심히 결혼식을 영상에 담았지만 결혼식 뒤풀이 때 술을 진탕 마시고는 뻗는 바람에 테이프가 담긴 카메라를 그대로 들고 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나 봐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영화와는 상관없는 직업을 갖게 되었고 미국에서 결혼해 살게 되면서 이 영상에 대한 기억은 까맣게 잊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창고 정리를 하다가 이걸 발견하곤 한국에 들어오는 길에 일부러 저를 찾아와 주신 거였죠. 사진으로 자주 봐왔던 엄마 아빠였지만 목소리는 처음 듣는 거라서 기분이 묘했어요. 그제야 비로소 내 부모님이 정말 살아있었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어요. 그러자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그리움과 애틋함이 순식간에 몰려와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할머니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끝까지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저를 보시곤 옷소매로 눈물을 훔치셨고 할아버지 역시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아빠 친구가 돌아가신 그날 밤에도 저는 혼자 거실에 나와 밤새도록 그 영상을 몇 번이나 돌려봤어요. 그러자
할아버지께서는 오래 이 영상을 볼 수 있도록 공비디오 테이프에 복사를 해주셨어요. 여러 번 돌려보면 테이프가 늘어날까봐 아예 여러 개를 복사해 주신 거죠. 소녀딸을 위한 할아버지의 깊은 사랑 덕분에 저는 아직도 가끔씩 부모님이 생각날 때면 그 테이프를 꺼내 부모님의 결혼식 영상을 보고 있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저였지만 제 유년기를 돌아봤을 때 저는 그리 착한 아이는 아니었어요. 딱히 사고를 치거나 나쁜 짓을 하고 다니지는 않았지만 뭐랄까 인간미가 없었거든요. 사람에 대한 애정이 없었어요. 일찍 세상을 떠난 부모님을 대신해 저를 길러주신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해 고맙다는 생각을 하기는 했지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었거든요. 난 고아니까 당연히 이 집안의 어른인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나를 돌봐주셔야 한다고 말이죠. 나만 피해자인 것처럼 생각했고 내 삶만 불행하다고 생각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던 제가 아빠 친구 덕분에 부모님 영상을 본 뒤로 조금씩 사람에 대해 마음을 열게 되었어요. 아빠 친구는 그 영상을 제게 전해주기 위해서 짧은 한국 방문 기간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을 거쳐 제가 사는 곳을 수소문하셨고 5시간이나 차를 타고 달려오셨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오로지 부모를 잃은 옛 친구 딸을 위해서 말이죠. 세상엔 자신에게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아도 타인을 위해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때로는 손해도 감수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결심을 하게 되었죠. 내가 아빠 친구한테 도움을 받은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자고요. 특히 자식을 앞세워 보낸 뒤 혼자 남은 손녀딸을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는 할머니 할아버지께 잘해야겠다는 마음도 갖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모르는 게 있었더라고요. 세상에는 타인의 도움에 대해 고마워하기는커녕 당연하게 받기만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걸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제 남편과 시어머니였어요. 제가 남편을 만난 건 대학교 3학년 때였어요. 당시 저는 영화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도 같은 동아리 회원이었거든요. 비록 과도 다르고 학번도 달랐지만 거의 매일 동아리방에서 마주치다 보니까 같은 과 동기들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당시 남편은 군복무를 마치고 2학년에 복학한 복학생이었는데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동아리방에서 몰래 취식을 하며 지냈어요. 그런 사실을 아는 건 저를 비롯해 3명 정도였는데 그래서인지 남편은 우리 3명한테는 더 허물없이 굴었던 것 같아요. 특히 자신보다 학번이 낮은 저한테는 자신의 궁핍한 상황을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드러내며 괴롭힘에 가까울 정도로 이용해 먹었어요. 우연히 커피 자판기 앞에서 마주치면 당연하게 커피 한 잔 뺏어 먹고 점심시간에 과 동기들이랑 학식을 먹으러 갈 때면 어김없이 달려와 라면이라도 하나 얻어먹고 가는 시기였죠. 버스 정류장 앞에서 만나면 버스비를 뜯어가고 하다못해 제 주머니에 든 껌 하나라도 꼭 뺏어 먹곤 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 정도로 집요하게 뜯어먹지 않는 것 같은데 저한테만 유독 그랬어요. 하다 이제는 이런 요구까지 하게 이르렀죠. 혜주야, 너희 집 김치 맛이냐? 밤에 라면 끓여 먹을 때 김치가 없어서 죽을 맛이다. 남는 김치 있으면 좀 싸와라. 밑반찬도 덤으로 가져오면 더 좋고. 김치는 있는데요. 그거 들고 버스 타면 냄새 엄청날 텐데 어떻게 가져와요? 김치야 냄새 나는 게 당연한 건데 그런다고 버스 타고 못 가져와? 그럼 내가 직접 가서 들고 오지 뭐. 오늘은 내가 가해가 있어서 안 되고 내일 나랑 같이 너희 집에 가자. 내일 4시까지 동방으로 와. 네? 저 내일 강의 없는데요. 강의 없으면 동방에서 놀고 있어. 시간 남으면
동방 청소도 좀 해주고. 김치 얻어먹겠다는 사람이 강의도 없는 저를 불러 동아리방 청소까지 시킬 정도로 남편은 뻔뻔한 사람이었어요. 사실 그래서 저는 남편을 좋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동아리 활동할 때 돈을 내야 하는 순간엔 쏙 빠지거나 자신은 가난한 고학생이라고 어필을 해서 빠지게 있으면서도 동방에서 짜장면을 시켜 먹거나 근방에서 술을 마실 때면 제일 먼저 달려와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얄미웠거든요. 아무리 형편이 어렵다고는 해도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에 따라 동정심이 생기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 건데 남편한테는 이상하게 동정심이 안 생기더라고요. 아마도 뻔뻔함이 지나쳐서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거나 선배 마린이 할 수 없이 강의도 없는데 시간에 맞춰 동아리방에 갔어요. 가보니 남편은 아직 강의가 안 끝났는지 동방엔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판기 커피나 한 잔 마시려고 복도로 나왔는데 남편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둘러보니 화장실 앞에서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를 도와 쓰레기 옮기고 있더군요. 치, 나한테는 동방 청소까지 하라고 그러더니 자기는 웬 오지랖이래? 어이가 없어서 나도 모르게 입 밖으로 생각이 툭 튀어나와 버렸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한쪽 팔에 깁스를 하고 계신 게 보이는 거예요. 아주머니는 연신 미안해서 어쩌라는 말을 하시며 어쩔 줄 몰라 하시는데 남편은 넉살 좋게 웃어가며 일을 해대더라고요. 이모님, 자꾸 뭐가 그렇게 미안하다고 그래요? 사람이 살다 보면 도움을 받기도 하고 도움을 주기도 하는 거지. 그게 사람 사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아, 그런데 어쩌죠? 제가 남자 화장실 쓰레기는 다 옮겼는데 여자 화장실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이걸 어쩌지? 남편은 곤란한 표정으로 주변을 살피다가 저랑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리고는 얼굴에 화색이 돌더니 저를 부르더라고요. 나혜주. 야, 너 잘 만났다. 너 이리 와봐. 남편의 얼굴을 보자마자 제게 뭘 시킬지 알 것 같았어요. 그래서 뒷걸음질을 쳐서 도망을 치려고 했는데 어느새 남편이 성큼성큼 걸어와 소뚜껑 같은 손으로 제 어깨를 탁 잡더라고요. 너 오늘 좋은 일 좀 해라. 그리고는 제 대답도 안 듣고 저를 끌어다 여자 화장실에 던져 넣었어요. 그리고는 밖에서 제가 해야 할 일을 설명하더군요. 강의가 없는 날이라서 기껏 차려입고 학교에 갔던 저는 그날 오지랖 넓은 남편 덕분에 학창시절에도 해본 적 없었던 화장실 청소를 땀까지 흘려가며 해야 했어요. 청소를 하느라 시간이 늦어져서 결국 저희 집에서 김치를 가져오려던 남편의 계획도 물 건너가 버렸고요. 아주머니께서는 고맙다며 남편과 제게 바카스를 한 병씩 주셨어요. 학생들 덕분에 내가 맡은 구역 청소를 잘 끝낼 수 있었어. 고마워서 어쩌지? 내가 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네. 고마워요, 학생들. 아주머니는 몇 번이나 고맙다고 인사를 하시고는 청소 카트를 끌고 가셨어요. 저는 땀으로 화장이 다 지워져서 쌩얼에 가까운 얼굴로 파김치처럼 늘어져 있었는데 하필 그 순간에 배에서 꼬르륵 소리까지 나지 뭐예요. 아, 정말 누가 보면 가지가지 한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글쎄 짠돌이 남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혜주, 돈가스 좋아해? 오늘 착한 일 했으니까 오빠가 우리 혜주 돈가스 사줄게. 평소 꾸질꾸질하고 뻔뻔하고 염치 없는 줄만 알았던 남편이 저더러 돈가스를 사달라는 게 아니라 사주겠다는 말을 하자 저도 모르게 이게 꿈인가 생신가 싶더라고요. 말은 사준다고 해놓고 정작 돈가스를 먹고 나올 때 지갑을 놓고 왔다거나 잔돈이 없다거나 하면서 기어이 내 지갑을 털어먹는 게 아닐까 의심을 하면서 먹느라 돈가스가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였어요. 그런데 다 먹고 나니까
정말 남편이 카운터로 가서 2인분 가격을 지불하지 뭐예요. 너무 놀라서 이 사람이 미쳤나 하는 생각까지 했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저를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 주고는 1,000원짜리 한 장을 손에 쥐어 주지 뭐예요. 오늘 나 때문에 고생했는데 마음 같아선 택시 태워 보내주고 싶지만 내 사정이 그 정도는 아니거든. 버스비야. 남는 건 아이스크림 사 먹어.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변한다고 하잖아요. 그날 남편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이 사람이 혹시 시한부 판정이라도 받은 건가 하고 말이죠. 그런데 그동안 미안했다. 내가 워낙 없이 살아서 돈 있는 놈들한테 무시를 당해서 그런가 부자들만 보면 배알이 꼬이고 삐딱선을 타게 되거든. 군 제대하고 반년을 죽어라 이래서 번 돈으로 겨우 복학을 할 수 있었어. 월급이 하루만 늦었어도 등록 날짜를 못 맞추는 거라서 얼마나 마음 졸였는지 몰라. 당일 받은 월급까지 탈탈 털어서 등록금 맞추고 나니까 하숙집 구할 돈도 안 남더라고. 반년을 벌었는데 말이야. 그렇게 힘겹게 돌아온 대학에서 첫 강의 날 교문 앞에서 널 봤어. 기사 딸린 차를 타고 내리더라. 얼굴엔 근심 하나 없이 세상 맑아 보이고 입고 있는 옷이며 가방도 꽤나 비싸 보이더라. 속으로 그랬지. 저런 애는 무슨 복을 타고 나서 저러고 사나. 솔직히 부러웠다. 그런데 그런 너를 동아리방에서 마주친 거야. 하숙집 구할 돈도 없어서 동방에서 도둑잠 자는 처지에 기사 딸린 차를 타고 학교에 다니는 너를 보니까 괜히 심통이 났어. 그래서 더 괴롭혔다. 차라리 네가 성격도 거지 같고 싸가지라도 없었으면 괴롭히면서도 자기 합리화를 했을 텐데 이건 참 순애도 너무 순한 거야. 이래서야 괴롭히면서도 내가 더 미안해지잖아. 오늘만 해도 그래. 선배 같지도 않은 게 김치 좀 달라 그런다고 강의도 없는 게 학교는 왜 오냐? 왔으면 김치나 주고 말 것이지. 하란다고 화장실 청소까지 하면 어쩌냐고. 그야 선배가 하라 그랬으니까 청소하시는 아줌마가 안 됐기도 하고. 그게 문제란 거야. 네가 왜 그딴 것까지 신경을 쓰냐고. 그냥 미친놈이 지랄한다 생각하고 쌩 까면 되지. 그래서 선배가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내가 선배 말 잘 들은 게 잘못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고맙고 미안하다는 거지. 평소와는 달리 그날 남편의 모습은 사랑 고백하려는 여학생 앞에서 수줍음을 타는 남학생처럼 무척이나 귀여워 보였어요. 이런 사람이 그동안 저를 이유 없이 괴롭혔던 그 선배라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죠. 그래서 말인데 앞으로는 조심해. 세상에 너처럼 착한 사람들만 사는 게 아니야. 어떻게든 너를 이용해 먹고 네가 가진 거 하나라도 더 뺏으려고 혈안이 된 인간들이 많다는 걸 기억하란 말이야. 선배처럼요? 그래, 나처럼. 남편은 그제야 피식 웃고는 커다란 손바닥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그 바람에 저는 온몸에 털이 삐죽 솟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날 집에 돌아온 뒤에도 제 머리 위에 남편 손이 얹혀져 있는 기분이 들어서 얼굴이 자꾸 화끈거리고 헛웃음이 나고 그랬어요. 그게 남편의 의도된 행동이었는지 아니면 진심에서 우러나온 행동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그날 이후 제가 남편을 이전과는 다른 눈으로 보게 됐다는 건 부정할 수 없겠네요. 남편은 약속대로 전처럼 저를 괴롭히지 않았어요. 커피 자판기 앞에서 만나도 제 손에 들린 커피를 낼름 집어가는 일도 없고 학생 식당에서 마주쳐도 밥 사달라는 말이 아니라 점심 맛있게 먹으라는 말을 하고 지나갔거든요. 이제야 비로소 모든 게 제대로 돌아온 거였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이런 상황이 더 불편하고 싫더라고요. 차라리 내가 뽑은 커피를 당당하게 뺏어서 먹고 제 주머니를 뒤져 껌을 뺏어가고 학생 식당에서 라면 사달라고 조르던 그 남편이 그리울 정도였어요. 괜히 가만히 있는 사람 흔들어서
자기한테 시선이 가게 만들어 놓곤 이제 와서 없던 일로 하자는 식으로 저랑 거리를 두는 게 무척이나 야속했거든요. 여름방학 내내 남편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했던 저는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 개강하면 바로 남편한테 찾아가 따지라고 했어요. 어떻게든 관계를 확실히 하자고 하려고요. 그런데 개강날 동방에 가보니 남편 짐이 싹 치워지고 없지 뭐예요. 그래서 선배한테 혹시 남편이 하숙집에 들어갔냐고 물었더니 아, 명수 휴학했어. 어머님이 다치셔서 명수가 대신 과수원 일을 해야 한다나 봐. 아버지도 안 계신데 고등학교 다니는 동생도 둘이나 있으니 명수 그 자식 입장에선 나 몰라라 할 수 없잖아. 에휴, 방학 내내 땡볕에서 막노동 뛰면서 등록금 번다고 난리 쳤는데 결국엔 그 돈 고스란히 어머니 병원비로 들어갔지 뭐. 다음 학기엔 제대로 복학할 수 있을는지도 모르겠다. 없는 살림엔 돈 나가는 구멍이 수시로 뚫리는 법이니까. 돈 많은 할아버지 밑에서 살면서 한 번도 돈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보지 못했던 저로서는 남편이 처한 상황을 100% 공감하기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일이라는 건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평소라면 마음이 그렇다 해도 제가 나서서 뭘 해보겠다는 생각을 안 했을 텐데 그때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던 건지 무작정 남편 고향집을 찾아갔지 뭐예요. 택시를 타고 마을 어귀에서부터 수시로 동네 사람들한테 길을 물어가며 남편이 일한다는 과수원으로 찾아갔어요. 듣기로는 어머님이 혼자 운영하시는 과수원이라고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어머님은 과수원 주인이 아니라 그곳에서 일을 하는 인부였더라고요. 하긴 과수원을 운영할 정도의 집이라면 그렇게 돈이 쪼들려 살지 않았겠죠. 느닷없는 제 방문에 남편은 무척이나 놀라했어요. 그도 그럴 게 남편과 제가 그리 친한 사이도 아니었으니까요. 거기까지 갈 때만 해도 거침이 없었던 저는 정작 남편을 마주하자 입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건 남편의 첫마디 때문이었죠. 나해줘, 네가 여긴 왜 왔어? 그곳까지 가면서도 왜? 라는 질문을 스스로한테 해보지 않았던 탓에 저는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사실 저도 왜 거기까지 갔는지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힘든 노동 탓인지 아직 수그러들지 않은 무더위와 땡볕 탓인지 새까맣게 타서는 온몸이 땀에 흠뻑 젖은 남편을 보니까 눈물부터 나지 뭐예요. 제 눈물에 놀란 남편은 어쩌지도 못한 채 목에 두르고 있던 수건을 제게 건넸어요. 수건을 받아 눈물을 닦으려는데 순간 정신이 확 들더라고요. 이미 축축하게 젖어있던 수건에서 땀 냄새가 났거든요. 그래서 얼른 손으로 코를 막았더니 남편이 그 모습에 깔깔대며 웃는 거예요. 야, 사람 일 울리든 웃기든 하나만 해. 어쨌든 눈물 그쳤으면 됐다. 잠깐 기다려. 땀 좀 씻고 올게. 비누 냄새를 폴폴 풍기며 돌아온 남편은 이 먼 데까지 어떻게 왔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동아리 선배한테 사정을 다 들었다는 것과 아직 추가 등록 기간이 남아있으니 등록을 하라고 했어요. 돈은 제가 빌려주겠다고요. 그랬더니 너 괜한 헛걸음 했네. 실은 큰아들께서 도와주시기로 했어. 우리 집 사정이 하루 이틀 사이에 좋아지진 않을 텐데 차라리 하루빨리 졸업해서 제대로 된 직장 다니면서 돈을 버는 게 나을 거라고. 이번 학기 학비랑 엄마 팔이 다 나을 때까지 생활을 도와주시겠대. 안 그래도 곧 서울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아무튼 고맙다. 난 너한테 잘해준 것도 없는데 괜히 미안하네. 기왕 왔으니까 복숭아 좀 가져가라. 낙과라서 모양은 좀 그렇지만 맛은 끝내주거든. 결국 저는 양손 가득 복숭아를 얻어들고 다시 서울로 올라오게 됐어요. 그리고 얼마 뒤 남편은 학교로 돌아왔고 전처럼 동방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모든 게
예전으로 돌아갔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었어요. 제가 남편 집에 찾아간 이후 남편과 제 사이엔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고 4학년이 되고부터는 정식으로 사귀게 되었거든요. 남편보다 1년 먼저 취직을 한 저는 말 그대로 우렁이각시처럼 물심양면으로 남편의 취업을 도왔어요. 남편이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사이 남편 자취방에 찾아가 쌀도 채워넣고 냉장고에 밑반찬이며 김치며 심지어 할머니께서 사오신 한우까지 훔쳐다 남편에게 구워 먹이곤 했거든요. 월급은 고스란히 데이트 자금이나 남편 생활비로 들어갔지만 그게 아깝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어요.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남편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대입을 준비할 때보다 더 치열하게 취업 준비를 했던 남편은 은행에 취직했고 저는 남편 실적을 채워주기 위해 돈 많은 우리 할아버지와 회사 동료들한테 남편이 팔고 있는 이런저런 은행 상품을 권해드리곤 했어요. 덕분에 남편은 신입임에도 매번 큰 어려움 없이 자신의 할당량을 채울 수 있었죠. 그 고마움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남편은 쉬는 날이면 저희 할아버지 댁에 자주 놀러와서 할아버지와 바둑을 두기도 하고 남자 손이 필요한 잡다한 집안일들을 도와주고 가곤 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일찌감치 제 남편을 손녀딸 사윗감으로 생각하셨어요. 남편은 취직을 하고도 월급의 대부분은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는 데 들어갔어요. 은행권뿐만 아니라 큰아버지께 빌린 돈도 갚아야 했으니까요. 남은 걸로 생활을 하고 거기서 또 쪼개서 고향집에 내려보내야 했으니 30이 되도록 통장엔 단돈 100만 원도 여윳돈이 없었어요. 이래서는 언제 돈을 모아 결혼을 할 수 있을지 눈앞이 캄캄하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집을 내가 마련할 테니 결혼부터 하는 게 어떻겠냐고 했더니 남편이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혜주야, 지금 우리가 결혼하면 내가 짊어지고 있는 빚을 너랑 나눠지는 것밖에 안 돼. 네가 왜 나 때문에 그 고생을 해야 되니? 그러지 말고 몇 년만 더 기다려주라. 작은 전셋집이라도 마련할 때까지만. 자기야,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 같아? 요즘 전셋집 보증금이 얼만데. 자기 능력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란 얘기야. 그때 돼서도 온전히 자기 돈으로 전세 보증금 마련은 힘들어. 모르긴 해도 전세 대출을 받게 될 텐데 그럴 거라면 지금부터 같이 벌어서 빚 갚고 전세 대출 받아서 시작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무거운 짐 혼자 들고 갈 생각 말고 같이 들자. 부부가 그런 거 아니야? 남편도 제 말이 맞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자존심상 선뜻 그러자는 말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께 설득 좀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하루는 남편을 집에 불러 같이 바둑을 두시다가 제가 미리 얹을드린 부분에 대해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그런데 내 생각엔 말이다. 니들만 괜찮다면 너희가 이 집에 들어가 사는 게 어떨까 한다. 작년에 한 사람이 세상 떠나고 혜주랑 둘이 살려니 나도 많이 적적해서 말이야. 그렇다고 이 늙은이를 너희한테 부양하라고 하는 소리는 아니다. 집안 살림이야 도우미 아주머니가 있으니 걱정 없고 생활비야 이 할애비가 돈 많은데 무슨 걱정이겠니. 여기서 몇 년 살면서 돈 모아서 나가면 니들한테도 나쁘진 않을 것 같구나. 할아버지께서 생각지도 못했던 선택지를 주시는 바람에 조금 놀라긴 했지만 따지고 보면 나쁜 조건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저희 입장에선 완전 땡큐인 셈이었죠. 집세 안 나가고 생활비도 안 나가니까 그 돈은 고스란히 빚 갚고 다음 해부터는 돈도 모을 수 있을 테니까요. 게다가 제가 당장 결혼해서 집을 나가면 할아버지 혼자 계시는 것도 걱정이었는데 그 문제도 한 큐에 해결되는 거잖아요. 처가살이를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색안경을 쓰고 보겠지만
일러하신 할아버지를 모시고 산다고 하면 오히려 더 좋게 보이지 않겠어요? 그래서인지 남편도 할아버지 제안에 솔깃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그런 상황을 전하고 결혼 허락을 구했는데 역시나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는 대뜸 이러시는 거 있죠. 그럼 나는 니들이 거기 사는 동안 내 아들네 집에도 못 드나드는 거잖니? 차라리 네 할아버지께 말씀드려서 작은 집이라도 하나 해달라고 그러렴. 그래야 나도 우리 애들도 지 형 집에 드나들기 편하지. 엄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제가 해야 할 도리를 못해서 할아버지께 도움받는 처진데 그것도 모자라서 집을 해달라고요? 전 그렇게는 못해요. 아니, 내가 못할 말했니? 결혼하면 어차피 한 가족인데 돈 있는 사람이 좀 더 쓰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라는 거야? 나도 가진 것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그렇게 해주겠다. 예, 네 생각은 어떠니? 어머님은 대뜸제게 물으셨어요. 하지만 이건 제 뜻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닥치고 내 말에 동의하라는 무언의 압력 같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님 기분 맞춰드리느라 할아버지께 부담을 드릴 수는 없었어요. 저도 명수 씨랑 같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비록 할아버지 댁이지만 집이 워낙 커서 어머님이랑 명수 씨 동생들이 찾아와도 쉬다 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평생 할아버지 댁에 살 것도 아니고 집 구할 또 마련할 때까지만 신세를 지는 거니까 이번 일은 어머님께서 져주시면 안 될까요? 너 지금 니네 할아버지 집이 크다고 자랑하는 거니? 네 눈에는 돈도 없는 시어머니는 어른으로도 안 보이는 거야? 뭐? 져줘? 내가 왜 너한테 져줘야 하냐고. 애초에 네가 네 할아버지 모시고 살 생각으로 뒤에서 우리 명수 조종한 거 내가 모를 줄 아니? 결혼도 하기 전부터 어디서 잔머리를 굴려? 넌 내가 그렇게 웃어? 암튼 난 절대 반대니까 그런 줄 알아. 어머님은 절대 안 된다고 못을 박으셨어요. 남편과 저는 아무런 수확도 없이 다시 서울로 올라올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우리 결혼 얘기는 물 건너가나 했는데 며칠 뒤 남편한테 어머님이 허락하셨다는 연락이 온 거예요. 말로는 자기가 전화로 설득했다고 하더군요. 그때는 그냥 그런 줄로만 알았어요. 나중에서야 그게 돈 때문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지만요. 아무튼 양가 어른들의 허락이 떨어진 만큼 속전속결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서둘러 예식장을 잡고 제가 쓰던 방에 침대 정도만 바꾸고 시작한 신혼이라 돈이 든 것도 별로 없었어요. 그나마도 할아버지 지인분들이 많이 오신 덕에 축의금이 꽤 들어와서 그걸로 결혼 비용은 충당할 수 있었어요. 신혼여행 비용까지 모든 비용을 제하고도 오히려 돈이 남았으니 완전 남는 장사였죠. 그런데 신혼여행을 마치고 시댁에 인사를 갔더니 어머님이 대뜸 축의금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예, 그날 보니까 너희 쪽 손님이 꽤 들었더구나. 우리가 양보해서 서울에서 식을 올렸으니 망정이지. 너희가 대구까지 내려와야 했으면 그 돈 다 날아가는 거 아니었겠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일종의 보상금을 좀 줬으면 한다. 서울서 식을 올리는 바람에 우리 쪽 지인들이 많이들 못 갔으니 하는 소리 아니니. 많이는 안 바란다? 딱 3분의 1만 다오. 네? 아니 어머님, 그건 말이 안 되죠. 어디까지나 저희 할아버지 지인분들이 내신 돈인데 그걸 왜 어머님께 드려요? 그리고 서울까지 오시는 차편이랑 차에서 드실 밥이랑 간식까지 저희 쪽에서 다 챙겨드렸잖아요. 그 정도면 저희도 할 만큼은 했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그날 안 오신 분들은 애초에 참석을 안 하시려고 했던 분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몫이 축의금까지 계산에 넣으시면 안 되죠. 게다가 신랑 쪽 식사 비용도 저희 할아버지께서 다 내주셨잖아요. 예, 그게 얼마나 한다고 그러니? 너는 돈 있는 집에서 자랐다는 애가 어쩜 그렇게 씀씀이가 작아? 그깟 몇 배 가지고 생색낼 일이냐고? 어머님 목소리가 높아지자 피곤하다고 소파에 누워있던 남편이 볼멘 소리로 그러더군요. 혜주야,
그냥 남은 돈 엄마 드리자. 얼마나 한다고 돈 가지고 얼굴을 붉히고 그러냐? 순간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평소 돈이라면 저보다 더 벌벌거리는 사람이 한두 푼도 아니고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그냥 주라고요? 이 돈이면 자기 학자금 대출금도 갚을 수 있는데? 제가 진심이라는 듯 남편을 쳐다봤더니 한 번쯤은 져주기도 해야지. 어떻게 매번 이기려고만 들어? 엄마도 우리 할아버지 댁에서 사는 거 허락하셨잖아. 우리도 하나쯤은 져 드리자. 거기서 더 고집을 부리면 저만 돈독으른 사람처럼 될 것 같아서 남편 말을 따르기로 했어요. 어차피 그 돈은 우리 계획에 없던 돈이기도 했으니까요. 남편 말대로 한번 져드린다고 크게 달라질 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 제가 맡은 건 매번 지는 역할이라는 걸 알게 되었지 뭐예요. 애초에 남편이 어머님을 설득했던 것도 결론은 돈이었어요. 기왕 있는 집에 장가갔으면 한몫 제대로 챙겨야 하지 않겠냐. 그러기 위해서는 돈 지고 있는 할아버지 옆에 있는 게 제일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다. 남편이 어머님을 설득한 말이었어요. 그것도 모르고 저는 남편이 연로하신 할아버지 생각해서 모시고 살 생각을 하는 줄 알았으니 제가 참 바보 같았던 거죠. 결혼하고 몇 달간은 사실 회사 일로 정신없이 바빠서 다른 데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집안일을 해주시는 도우미 아주머니 덕분에 집안일에서 해방이 됐다는 것과 제가 자란 집이기 때문에 익숙하고 편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남편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굳이 알아채려고 노력하지 않았는데 그러다가 한 번에 쾅 뒤통수를 맞게 됐어요. 아무래도 남편이 은행원이기 때문에 저희 부부의 월급 관리는 남편이 도맡아 하고 있었어요. 각자 버는 돈에서 자신이 쓸 용돈과 약간의 공동생활비를 제외하고는 남편이 우리한테 잘 맞는 예적금으로 돈을 모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매달 아무 의심 없이 남편 계좌로 월급을 이체하곤 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남편이 저 몰래 시어머니와 통화하는 걸 듣게 된 거예요. 엄마, 그 돈 딱 일주일만 쓰고 줘야 돼. 해주고 알면 난리 난다고. 걔는 내가 지금까지 우리 월급 받은 거 잘 불리고 있는 줄 안단 말이야. 저번처럼 돈 못 갚는다고 그러면 내 선에서 처리할 방법이 없어. 꼭 약속 지켜야 돼. 안 그럼 나도 더는 안 빌려줘. 일부만 엿들은 통화였지만 내용을 파악하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남편은 그동안 저 몰래 어머님께 우리 부부의 공동 자금을 빌려줘 왔고 그중엔 못 받고 뜯긴 적도 있다는 것. 그럼에도 이번에도 또 돈을 빌려주려 한다는 거였죠. 저는 남편이 통화를 마치는 걸 기다렸다가 조용히 다가가 물었어요. 어머님한테 돈 빌려드리려고? 그러자 남편이 흠칫 놀라더군요. 그러다가 이내 평정심을 유지하곤 부탁 전화만 받았을 뿐 빌려줄 생각은 없다고 하지 뭐예요. 제가 다 들었는데 말이에요. 아무래도 남편을 믿을 수가 없어서 그동안 모은 돈 내역을 보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자기를 못 믿는 거냐고 길길이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찔리니까 괜히 목청만 높이는 게 더 수상해서 집요하게 물었더니 결국엔 이실직고를 했어요. 그런데 현재 수중에 남아있는 돈이 얼마 안 되지 뭐예요. 지금까지 모은 돈의 대부분이 어머님께 빌려드린 이후 복구가 안 된 거예요. 한마디로 사라져버린 거죠. 출처는 다름 아닌 시댁이었어요. 과수원 일을 다니고 때때로 과일 판매까지 해야 해서 트럭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생 앞으로 트럭을 한 대 뽑아줬다고 하더군요. 아니, 그런 걸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적어도 상의는 했어야지. 거기엔 내 월급도 들어가 있는 거잖아. 게다가 지난번에 빌려준 건 받지도 못했다며? 그런데 왜 또 빌려주는 건데? 저로서는 정당한 권리 행사였는데도 남편은 오히려 짜증을 내면서 삐딱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결국엔 궤변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자기야, 이성적으로 생각해봐. 엄마한테 빌려준 돈
제대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어? 일단 돈을 벌 길을 열어줘야 이자든 원금이든 받아낼 거 아니야. 그래서 빌려준 거야. 이건 또 무슨 신박한 변명인 건지. 애초에 돈을 안 빌려줬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돈 받으려고 돈 더 빌려주겠다니. 그런데 진짜 문제는 돈을 빌려주고 말고가 아니었어요. 바로 어머님과 남편의 태도였죠. 이 모자는 어떻게 된 게 네 거 내 거에 구분이 없는 거예요. 연애를 4년이나 하고 결정한 결혼이었지만 남편의 이런 성향을 몰랐던 건 그동안 워낙 남편 형편이 어려웠던 탓에 제가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는 구조였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다 결혼하자마자 실상을 마주하게 된 거죠. 이 일로 결혼기간 내내 정말 많이 싸웠어요. 그러다 결국엔 자기 월급은 공동생활비를 제외하고는 각자 관리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문제는 곳곳에서 불거졌어요. 저희가 할아버지와 함께 살았잖아요. 그런데 주말이나 평일 저녁 때 외식을 나갈 때면 의뢰 남편은 할아버지가 계산할 때까지 단 한 번도 돈을 내지 않더라고요. 제가 먼저 달려가서 계산하지 않으면 끝까지 절대 돈을 안 내요. 그래서 그 문제로 뭐라고 했더니 이러는 거 있죠. 할아버지 돈 많으시잖아. 어차피 돌아가실 때 우리한테 주고 가실 텐데. 그러면 상속세 내야 하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한 푼이라도 더 받아 쓰는 게 세금도 덜 내고 효도 아니겠어?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쩜 이렇게 자기 좋을 대로 판단을 하는지 정말 입이 떡 벌어졌어요. 도대체 이런 사고방식은 누구한테 배운 건가 했더니 바로 시어머니였더라고요.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남의 집 귀한 맏아들 처가살이 시키는 게 미안하다시며 시댁에 참 잘하셨거든요. 명절에 시댁에 갈 때면 한우 세트에 시어머니 옷과 가방, 거기에 시누이 시동생 용돈까지 저희 부부를 통해 보내셨어요. 그런데 매번 그걸 받으면서도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고맙다는 소리를 안 하시는 거예요. 한 번은 저희 시댁과 한 동네 사시는 작은 할머니께서 찾아와 저희 부부가 바리바리 싸운 선물을 보시곤 한마디 하셨어요. 아유 세상에 이게 다 뭐야. 백화점을 옮겨다 놨네 그려. 아들 녀석 장가 잘 보낸 덕에 자네가 복이 터졌구만.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복은 무슨 돈 많은 늙은이가 돈 쓰는 재미 보려고 하는 일인걸요. 다 우리한테 할만하니까 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기왕 해줄 거면 돈 되는 논이나 밭을 사줄 것이지 매번 푼돈 가지고 생색만 내네요. 하여간에 있는 사람들이 더하다니까요. 이러면서 꼭 마치 받을 거 덜 받은 사람처럼 행동하셨어요. 그런데 어머님의 이런 말들은 따지고 보면 죄다 틀린 말이었어요. 어머님은 저희 할아버지가 푼돈 가지고 생색만 낸다고 하셨지만 실상은 달랐거든요. 사실 저희 부부가 결혼하기 전까지 저희 시댁은 마을에서 유일하게 땅 한 평 가진 게 없는 집이었어요. 그러니 집성촌에 살면서 일가 친척들한테 늘 무시만 당하고 살아왔었죠. 그랬던 저희 시댁이 동네에서 목에 힘주고 살게 된 건 우리 부부가 결혼하고 1년도 안 돼서였어요. 그 전까지는 친인척들이 저희 시댁에 찾아오는 일도 없었거든요. 저희가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부터 저희 시어머니는 툭 하면 저희 집에 전화를 하셨어요. 남편이나 저한테 하신 건 아니고 대부분은 저희 할아버지께 했던 전화였죠. 어머님이 어찌나 뻔뻔한 분이신지 남들은 대놓고 말하기 힘든 걸 너무도 쉽게 내뱉으셨어요. 이를테면 뭘 좀 해달라는 말들이었죠. 툭 하면 저희 할아버지께 죽는 소리를 하시며 땅 좀 사달라, 밭 좀 사달라 조르셨거든요. 저 좋으라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어차피 나중에 우리 며느리한테 주고 가실 재산 아닙니까? 기왕 주실 거 새로 가족이 된 저희 살 길도 열어주시면 남들 보기에도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저 집은 며느리 잘 들어와서 살림이 편해 할 테니까요.
할아버님, 돈 많으시잖아요. 이깟 땅 할아버님께는 푼돈 아닙니까? 손녀딸 생각해서 선심 좀 쓰세요. 처음 이런 전화를 받았을 때 저희 할아버지는 적잖이 놀라셨던 모양이에요. 저한테 정확한 내막은 말씀하시지 않으셨지만 지나가는 말로 너희 시어머니는 참 재미있는 사람이더구나 라고 하셨거든요. 지금껏 살아오시면서 그렇게 대놓고 뻔뻔한 사람은 처음이셨기에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어찌됐건 덕분에 저희 시댁은 제가 시집온 이후에는 동네에서 땅을 제일 많이 가진 집이 되었어요. 그러니 한 동네 사는 친인척들이 문지방이 닳도록 저희 시댁에 드나들었고요. 시어머니는 참 야근분이라서 저희 할아버지께서 땅이나 그 밖에 돈 되는 선물을 해주시자 저한테도 꽤 유하게 대하셨어요. 가령 명절에 할아버지 혼자 계시니까 본가에 내려오지 말라고 하신다거나 애는 언제 가질 거냐는 닥달을 잠시 멈추시거나 하는 걸로요. 돌려 말하면 자신이 가지고 싶은 게 있을 때면 앞서 말씀드린 것을 빌미 삼아 저희 할아버지께 흥정 아닌 흥정을 해왔다는 얘기예요.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결혼 전에는 저희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잘하던 인간이 결혼 후에는 할아버지가 자신한테 도움을 주실 때만 여우같이 싹싹하게 굴었거든요. 남편과 살았던 3년 동안 한마디로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희 할아버지 돈에 따라 자신들 도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할아버지께서 노환으로 몇 번이나 응급실에 실려가시는 상황이 발생했고 결국 요양병원에 들어가시게 되자 드디어 민낯을 드러내기 시작하더군요. 자기가 필요한 게 있을 때는 저희 할아버지께 늘 자신을 하나뿐인 손주 사유라고 떠들던 인간이 정작 할아버지가 요양병원에 들어가시고부터는 거들떠도 안 보더라고요. 호랑이 없는 잔치에 여우가 왕이라고 저희 할아버지 집에서 자기가 주인 행세하기 바빴거든요. 그때부터였어요. 시어머니와 시노이 시동생이 툭 하면 서울에 올라와 저희 집에서 살다시피 했던 건요. 하루는 할아버지가 계신 요양병원에 면회를 갔다가 돌아왔는데 남편과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과일을 먹으며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일단은 영감이 죽기 전에 재산 목록부터 만들어놔. 그냥 네 앞으로 상속해주고 가면 딱 좋겠구만. 나중에 네 명의로 돌리려면 돈도 들고 골치 아프잖니. 그래도 그동안 시골에 네 앞으로 땅을 많이 사놔서 다행이지 뭐냐? 넌 엄마 잘 둔 줄이나 알아. 나나 되니까 발빠르게 네 목부터 챙겨둔 거지? 다른 사람이었으면 그렇게 못했다? 하여간 엄마는 얼굴에 철판을 제대로 깔았다니까. 할아버지한테 땅 사달라는 말을 어떻게 그렇게 잘해? 엄마네 할아버지도 아닌데. 가끔은 내가 들어도 얼굴이 화끈거리더라니까. 내가 나 좋자고 그랬냐? 다 내 새끼들 주머니 채워주려고 그런 거지. 그래도 내가 그렇게 해둔 덕에 세금도 덜 내고 얼마나 좋니? 영감이 죽기 전에 이 집이랑 건물도 네 명의로 돌려놓으면 좋은데. 거기까지 들은 것도 충격이었는데 진짜 충격은 그 뒤였어요. 야, 근데 너 과수원 집 선영이랑 아직도 만나니? 걔 이혼하고 과수원 내려와 있는 거 보고 내가 아주 시겁했다니까? 그러다가 네 처가 명절에 집에 왔다가 니들 사이 눈치라도 채면 어쩌나 싶어서. 아, 그래서 엄마가 우리 보고 명절에 집에 내려오지 말라고 했던 거구나. 하여간 우리 엄마 눈치 하나는 빠르다니까. 나 선영이랑 잘해보려고.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1, 2년 안에 유산 정리해서 챙길 거 챙기고 해주랑은 끝낼 생각이야. 애초에 선영이가 시집만 안 갔어도 얘랑은 사귈 생각도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 결혼까지 한 거잖아. 선영이도 이혼 딱지 붙었으니까 선영이 아버지도 이젠 나 반대하지 않을 거 아니야. 이젠 우리 집도 예전처럼 자기들한테 꿀리는 처지도 아니고. 아, 이번 생엔 선영이랑 한번 살아보고 싶었는데 일이 되려는 이렇게 또 되네. 우리가 인연은 인연인가 봐. 이놈아, 네 처 앞에서는 절대 들키지 마. 그게 순딩이 같아도
바람난 남편 앞에선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그날 모자의 대화를 몰래 듣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쯤 할아버지 유산은 다 뺏긴 채 남편한테 버림받은 충격으로 폐인이 돼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 인생이 그렇게 나쁜 놈들 좋은 방향으로 흐르지는 않더라고요. 저희 할아버지보다도 제 남편이 먼저 황천길을 떠났거든요. 다른 것도 아니고 저 몰래 내연녀랑 드라이브를 가다가 마주 달려오던 덤프트럭에 치여 두 사람 모두 직사한 거예요. 남편 말대로 둘이 인연은 인연이었던가 봐요. 한날 1시에 죽었으니 말이에요. 이미 남편에 대한 배신감에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까지 마친 상태였던 저는 그게 앞서 생각지도 않은 결자해지 상황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행복한 고민에 빠졌지 뭐예요. 그런 저와는 달리 저희 시댁은 말 그대로 초상집 분위기였어요. 그동안 저희 할아버지를 통해 땅을 사들이기는 했지만 어디까지나 그 명의가 어머님이 아닌 제 남편 앞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 시댁은 아주 난리가 난 거죠. 거기다 웃긴 건 남편과 남편 내연녀가 같은 장례식장 1호와 2호에서 동시에 상을 치렀는데 그러다 보니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둘 사이에 대한 얘기가 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가정에 있는 놈이 바람핀 게 잘못이라는 사람, 이혼녀 주제에 가정 있는 남자한테 꼬리친 여자가 잘못이라는 사람, 양갈래로 편이 나눠지면서 술자리에서 고성이 오갔고 그 바람에 종국에 가서는 양가 부모가 머리채를 잡고 개싸움까지 벌이고 말았어요. 이 사람들 눈에는 남편 잃은 며느리는 보이지도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제 앞에서 남편의 내연녀에 대한 말을 스스럼 없이 꺼낼 수가 있대요. 그마저도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요. 그렇게 우여곡절 속에 장례가 끝이 났고 장지로 가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장례식장 정리도 하기 전에 저한테 그러시지 뭐예요. 야, 어떻게 된 게 네 남편 장례식인데 너희 집안 사람들은 코빼기도 안 보이니?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어머님, 오히려 다행 아닐까요? 어머님 아들이 내연녀랑 한날 1시에 죽었다는데 그게 알려져서 좋을 게 뭐예요. 괜히 죽은 사람 욕만 더 먹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 말에 시어머니도 더는 따지지 못했어요. 그건 그렇고 장례 기간 내내 온 손님들은 죄다 내 아들 손님이니까 정산해서 여기로 보내라. 내 계좌번호다. 바로 입금해 드릴게요. 끝까지 자식 조의금까지 챙기려 드는 시어머니를 보니 이 사람이 과연 자기 아들의 죽음에 슬픔을 느끼는 사람인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어머님께 입금을 해드렸어요. 순간 어머님 휴대폰으로 입금 내역이 떴고 그걸 확인한 시어머니가 개거품을 물고 난리를 쳐댔어요. 너 이게 뭐하는 짓이냐? 조의금 보내랬더니 1원을 보내? 너 지금 나랑 장난하는 거냐? 어머님, 그 정도면 제가 후하게 쳐드린 거예요. 이체는 마이너스가 안 돼서 그나마 1원이나 드렸으니까요. 그러니 그건 어머님 아들 저승길 노잣돈이라고 생각하세요. 아, 그리고 저 서류 정리되는 대로 시골 땅 다 팔 겁니다. 그러니까 논이고 밭에서 난 것들 중에 챙기실 거 있으면 얼른 챙기세요. 나중에 시간이 없었네 어쩌네 핑계대지 마시고요.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는데 그 이 사망보험금 말이에요. 혹시라도 거기서 얼마 떼어줄까 기대하고 계신다면 일찌감치 꿈 깨세요. 제가 장례기간 내내 계산기를 때려보니까 그동안 그의 대학 등록금부터 자취방 월세, 학원비를 비롯해 심지어 자동차 면허학원 수강료까지 제 주머니에서 나간 돈이 엄청나더라고요. 그의 사망보험금에서 그것들 제하고 나니까 치킨값밖에 안 남네요. 그러니 어쩌겠어요. 그걸로 계산은 퉁치는 수밖에. 어머님 보시기에 제가 맹한 구석에 있어서 내 거 못 챙기는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어머님,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있는 사람이 더 무섭다고. 네, 맞아요.
전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간 그이랑 시댁에 들어간 우리 집 돈 다 돌려받을 거예요. 혹시나 소송을 생각하신다면 하세요. 전요, 변호사 수임료가 얼마가 들든 그건 상관없어요. 은혜를 원수로 하는 배은망덕한 인간들을 응징할 수만 있다면 얼마가 들든 끝까지 갈 생각이니까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덤비세요. 그럼 다시 볼 일 없길 빕니다. 뭐? 야 이년아, 돈 내놔라, 내 돈. 아니, 내 아들 목숨값 내놔 이년아. 너 내가 니년한테 순순히 다 뺏길 줄 아냐? 어림도 없어. 변호사? 그거 나도 선임하면 그만이야. 우리 집안이 널리고 널린 게 변호사라고. 사실 어머님 말씀은 사실이었어요. 집성촌 내에 변호사나 판검사 자식을 둔 집이 한둘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미 끈떨어지고 논도 밭도 다 뺏길 판인 집에 누가 도움을 주겠어요? 어림도 없죠. 돈이 없을 땐 어떻게 살아도 있다가 없어지면 살기 힘들잖아요. 결국엔 시어머니와 자식들은 고향을 떠났다는 소식이 들리더군요. 이렇게 남편의 장례를 끝으로 시댁과는 연을 끊었어요. 그리고 4년이 지난 지금 저는 새로운 인연을 만나 재혼을 했답니다. 할아버지가 계신 요양병원에서 만나게 된 사람이었어요. 남편은 사남매 중 늦둥이로 연로하신 어머님 면회를 왔다가 저랑 자주 마주치게 되었어요. 이혼 경력이 있는 것도 저랑 비슷하고 대화도 잘 통해서 호감이 가던 사람이었는데 자주 보다 보니 결혼까지 이어지게 되었어요. 둘 다 한 번의 실패를 경험한 터라 이번 인연은 어떻게든 잘 지켜나가려고 노력 중입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란 말처럼 말이죠.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인연들과 하루하루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